매주 월요일 주말 동안 있었던 뉴스를 정리하고 새로운 주간 뉴스를 미리 살펴봅니다. 발빠른 뉴스만 깊이 있는 해석이 있는 일석이조 시간입니다. 박원석 전 의원,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에도 두 분은 바쁘시죠? 뭐 방송 나가시기도 하고 또 뭐 사람들과 만남도 있을 테고요. 네, 뭐 방송도 있고 약속도 있고. 네. 박원석 전 의원은 요즘 많은 분들 뭐 만나실 텐데 어떤 이야기를 제일 많이들 하세요? 뭐 정치인이 만나면 정치 얘기가 제일 많죠. 내년 총선 이야기나 그렇죠. 아무래도 내년 총선 네. 앞두고 정치권의 이런저런 변동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주를 이루죠. 아무래도. 결국 사람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도 사람 관련입니다. 자, 개각 이야기인데요. 지금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지는 않았죠. 네. 오늘 이제 발표 예정이라고 하는데, 자, 수석 비서관도 저는 교체를 했었고요. 오늘 중으로 장차관 10여 명 정도를 교체하는 개각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대통령실 개편에 대한 평가부터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이거는 이미 나왔던 이야기긴 한데 박원석 전 의원께서는 대통령실 3실로 개편하는 이 변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외형적으로 보면 인사폭이 큰 것처럼 보입니다. 그 기존의 2실 5수석 체제에서 3실 6수석 체제 그리고 5명의 수석 비서관을 전부 교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교체의 그 사유를 보면 총선용 비서실 개편으로 보여요. 결국에 교체된 5수석들 중에 입각을 대기하는 분들 제외해 놓고는 전부 지금 총선 출마가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선 출마용 비서실 개편이고 겉으로 보이기에 이 개편의 폭이 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새로 신설된 정책실장은 기존의 이제 국정기획수석 왕수석이라고 불렸던 네. 수석 비서관이 승진을 하는 거고 기존에 그 대통령실에서 일했던 분들이 대부분 승진해서 수석 비서관이 되는 거여서 큰 폭의 그러니까 인적 교체가 있는 건 아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난 그 강서 재보궐선거 이후에 내각이고 대통령실이고 일종의 국정 쇄신 차원의 인사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 대통령실 인사 개편은 그런 국정 쇄신 차원의 인사 개편은 아닌 것 같고 가장 이제 큰 문제가 비서실장이 그대로예요. 그대로입니다. 안보실장도 그대로고요. 예, 네. 상징적으로 그 대통령 비서실에 일정하게 책임을 묻고 쇄신의 의미를 담으려면 누구보다 비서실장을 교체해야 되는데 비서실장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국회와의 관계가 안 풀리고 있는데 여전히 그 대통령 비서실에서 대국회 업무를 담당하는 게 정무수석인데 그 정무수석에 국정홍보실장을 하던 국정상황실장 하던 분을 승진 임명시켰는데 이분은 정무 일을 하셨던 분이긴 하나 대야관계 혹은 대국회 관계를 조율하는 이제 그런 일을 해본 경험은 없고 네, 의원 출신이 아닙니다. 예, 보통 이제 그래서 정무수석은 뭐 한 3선 정도 되는 중진 의원 출신이 하거나 3선까지는 아니어도 의원 출신이 하는 게 그동안의 관례였는데 아마 이번 정무수석 인선의 배경은 대국회 관계 개선이나 대국회 업무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이분이 이제 뭐 전직 경력을 보면 뉴라이트 출신이고 대통령실에서 그동안에 좀 강경한 대통령의 이념 위주의 그런 국정 운영 이런 것들을 보좌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오히려 이제 그런 색채가 더 강해지지 않겠나 이런 우려가 있어서 여러모로 이번 그 비서실 개편의 의미가 도대체 뭔지 이게 그동안의 국정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과 비판과는 궤를 달리하는 그런 윤 대통령만의 스타일의 그런 비서실 개편 아닌가 싶습니다. 아주 파격적이거나 새로운 변화를 좀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는 말씀 주셨는데 자, 아직 공식 발표는 안 됐습니다만 지금 박민식 보훈부 장관, 박문규 산업부 장관도 포함될 수 있다라고 하는 예상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장민환 문체부 차관이 경기도 오산이나 또는 비례대표로 총선 출마를 할 수도 있다. 후임자로는 이영표 상당히 문어 해설자라 그래서 축구 경기 결과를 잘 예측한다. 그런 것으로 또 이름 나 있는 이영표 전 축구협회 부회장 또 차관 물망에 오르기도 하는데 일단은 지금 교체되는 인물들 또 후임자 하마평 방통위원까지
위원장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개각을 해야 되는 수요가 있으니까 하는 거는 이제 뭐 다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총선도 앞에 있어서 지금 뭐 출마하시겠다는 분도 많은데 저는 좀 묻고 싶습니다. 용산 대통령실과 대통령한테 묻고 싶은데 이렇게 인사를 내면은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가 바뀌었다. 쇄신하고 있다 이렇게 볼까요? 저는 포인트가 없어요. 이게 이분들이 훌륭하지 않은 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뭐 사실 모르는 분도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근데 뭐 대체적으로 보면은 관료들 차관했던 분이 장관하거나 이런 게 많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로 10명 이상을 해야 되면은 뭔가 눈에 딱 띄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은 야 이번 개각의 어떤 포인트야. 이 사람은 눈에 띄어. 키맨이다. 키맨 뭐 이렇게 키우먼이다. 뭐 이렇게. 한 명도 없습니다. 뒤에 얘기하겠지만은 제가 유일하게 지금 눈에 띈 사람은 지금 그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지금 방통위원장 된다라고 내정됐다라고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한 거 요거 빼놓고는 내정됐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나요? 예. 중앙일보가 오늘 단독이라고 해서 유력하다도 아니고 내정됐다라고 아예 딱 박아서 썼어요. 그러니까 뭐 이분 뒤에 얘기하겠지만 빼놓고는 진짜 이게 무색무취다. 그러니까 뭐를 가지고 그러니까 국민들의 쇄신 요구가 지금 굉장히 높잖아요. 윤석열 정부 지지율이 높지가 않잖아요. 어찌됐든 이걸로는 지금 총선 치를 수 없다라는 목소리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앞에 대통령실도 마찬가지고 뭘 하려는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관석 국정기획수석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하던 일 하는 거예요. 그냥 정책실장이 됐을 뿐이지 그냥 정책했습니다. 원래. 그분은 원래 했던 분이고 그리고 이도훈 대변인은 홍보수석으로 가고 그냥 하던 일을 뭐 해서 좀 더 기획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별로 이게 변화를 체감하기에 너무 어렵다라는 거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국정상황실장 한호석 국정상황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정말로 이 복잡다단한 이 정무 기능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러니까 정무수석실에 선임 행정관으로 있기는 했어요. 근데 이를테면은 야당을 만나면 설득할 수 있을까요? 이분이? 그러니까 지금 대야관계, 대여관계까지 지금 다 복잡해요. 수직적 당진 관계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끝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이를테면은 대통령한테도 쓴소리하고 예를 들면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좀 내려놓고는 내려놓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냐고 한호섭 이수석이 이분은 그냥 제가 보기에는 예스맨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가장 결정적으로 그렇게 반성한다고 했죠. 지금 엑스포 유치 반성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사에서 반성이 느껴지나요?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장 교체 안 한 것도 있지만은 국정상황실장이라고 하는 거는 대통령한테 올라가는 보고와 관련해서 다 관장하는 사람입니다. 박진 장관 교체 여부가 부산 엑스포 책임을 묻는 것도 연관이 돼 있다는 분석도 나오긴 합니다. 그거는 연관도 있는데 전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교체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유임된다라면은 뭐 그거대로 이유가 있고 원래 사실은 교체설이 진작에 나왔어요. 박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지금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지금 이런 뭐 국정 난맥상에 책임져야 될 분들이 별로 없다. 지금 책임져야 될 책임을 제대로 물은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쉽게 얘기를 하면 이거 바꾸면은 지지율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한번 보시죠. 저는 지지율 미동도 안 할 겁니다. 그냥 똑같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네. 지지율에는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네. 자 결국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후임 인선은 방송통신위원장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김준일 수석 에디터는 김홍일 현입니까? 전입니까? 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중앙일보 보도에서는 내정됐다 이 설명을 주셨는데 일각에서는 현재 이상인 방통위원 또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 일각에서는 또 최명길 전 의원 또 김장겸 전 MBC 사장 자 근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인선들이 야당과의 협력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까? 아니면 홍익표 원내대표는 탄핵을 해야 될 상황이 오면은 계속해서 후임자가 오더라도 탄핵을 하겠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그 대검 중수부장 출신의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입니다. 네. 그리고 윤 대통령하고 당연히 가깝고요. 근데 이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는 일단 좀 거리가 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유사한 업무조차 해본 적이 없어요, 이분이. 근데 이제 방통위가 저렇게 공영방송에
인사 편성에 개입해가지고 공영방송을 장악하는 것만이 주 업무가 아니고 지금 뭐 ICT 환경의 변화나 또 통신 환경의 변화나 이렇게 대처해야 될 그런 그 영역들이 굉장히 많고 네. 그런 어떤 전문성이나 업무 역량이 요구되는데 여기다가 유능한 검사 출신인 줄은 모르겠으나 김홍일 그 국민권익위원장이 국민권익위원장까지는 그럴 수 있다 저는 칩니다. 그러나 방통위처럼 특수한 전문성과 또 일종의 특수한 거버넌스가 요구되는 자리에 이렇게 검찰 출신을 앉히는 것 자체는 일종의 이제 검사 만능주의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지금까지도 금감원장도 그렇고 국정원 기조실장도 그렇고 이런 검사 만능주의적인 인사가 굉장히 두드러졌는데 이번에 방통위원장 인사는 그중에도 제가 보기에는 일종의 하이라이트인 것 같아요. 이건 어쩌면 그 총선 공천의 예고편일 수도 있겠다. 아직까지는 내정 보도가 있는 겁니다. 거의 확정에 가까운 내정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야당에서도 논평이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러면 이거 이제 인선 과정에서부터 상당한 진통이 있을 거고요. 과연 저분이 아무리 뭐 대검 중수부장을 역임하고 국민권익위원장 짧게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방통위에 요구되는 여러 가지 그 전문성과 또 이 방송을 둘러싼 갈등 조정의 필요성 이런 것들에 부합하는 인물이라기보다는 대통령의 의중대로 충실하게 이 언론 장악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이 강단 있는 인물에 더 가까운 거 아닌가 그런 점에서 훨씬 더 우려스러운 면이 있고요. 이렇게 되면 뭐 야당으로서는 대통령이 오히려 전면전을 선포한 거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김준일 수석이 보기에는 상당히 내정이 악정적이다 이런 전제가 이제 깔려 있는데 예. 홍익표 원내대표는 또 야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인물이 오면은 기꺼이 서슴없이 탄핵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총선을 앞두고 탄핵을 할까요? 아니면은 여론을 의식해서 부담스러워할까요? 어떨까요? 그 조금 제가 재밌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검사 출신 전직 검사인데 굉장히 정권과 이제 잘 아는 분인데 김홍일 이 전 중수부장이 이 검사가 정권 초기부터 방통위원장의 검토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 얘기를 이제 하면서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도 이게 뭐지? 그러니까 최근에 전 들은 겁니다. 그 얘기는 최근에 들은 건데 그거를 이제 해준 사람이 이게 뭐지? 약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의 신임이 좀 두텁다. 그러니까 대통령보다 그러니까 검사 선배예요. 네. 그리고 중수부장 할 때 중수과장이었고 약간 합을 맞췄던 거고 이분이 좀 특이한 게 충남대 출신입니다. 그래서 약간 그 서울대 법대나 이런 주류하고는 좀 멀고 자수성가형 약간 농촌 네. 충남 예산 출신이고 약간 그런 느낌이 뭐 학교 있어요. 출신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학교 출신이 네. 중요한 건 아닌데 소위 말해서 그런 류의 주류 엘리트하고는 조금 약간 거리가 있는데 자수성가해서 검사가 된 뭐 이런 거라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높이 평가됐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때도 옛날부터 방통위원장에 언급이 됐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거는 이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면은 무엇을 할 것인가. 지금 뭐 고민정 의원도 지금 뭘 하려고 지금 이렇게 급하게 임명하는가. 뭐 이준석 전 대표도 지금 할 일이 뭔가 지금 이렇게 급하게 검사를 임명하는 게. 네. 근데 야당이 그렇게 벼르고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이 김홍일이라는 분의 잘 아는 분들의 이제 평가로 보면은 이렇게 막 이동관이 했듯이 이런 식으로 밀어붙일까라는 좀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언제든지 탄핵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흘러갈 거라고 봅니다. 이동관 위원장이 했던 방식하고 똑같이 김홍일 위원장 만약에 된다라면 임명이 된다라면은 청문회도 해야 되고 그러지만은 꽤 허들이 높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기에는 조금 위험 부담이 너무 크고 이분 김홍일을 잘 아는 분들의 얘기는 굉장히 명예를 중시한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탄핵 대상이 되거나 뭐 잘리거나 이런 정도의 무리한 일을 하기에는 조금 본인 스스로 그거를 견디지 못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극한 대결 쪽으로 가진 않기 위해서 이동관 전 위원장과는 스타일이 다를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다를 것이라고 보는 평가도 있어요. 그러니까 김홍일이라는 사람의 평가함에 있어서 근데 사람 일은 알 수가 없고 어쨌든 근데
지금 할 만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검토해보고 저 사람도 검토해봤는데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방통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송을 뭐 장악 아니면 방송 정상화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좀 믿을 만한 사람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 저 사람도 다 마음에 안 들다 보니까 결국은 검사까지 간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래서 저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김홍일 정도를 아무런 전문성이 없고 관련성이 없는 사람을 방통위원장으로 하려면은 다른 데에서의 좀 인사에서 파격이 좀 있어야지 이것도 좀 희석이 되고 소위 말해서 물타기가 되거든요. 근데 이거밖에 안 보여요 지금 인사가. 그러니까 이거를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번엔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정치권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죠. 지금은 이제 무소속입니다. 탈당을 했는데 이 의원이 민주당이 이재명 사당 개딸당으로 변질됐다면서 상식의 정치를 복원하겠다. 민주당과 유쾌하게 결별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 자, 그러면서도 어느 당으로 가겠다. 국민의힘에 입당할지 이준석 신당이든 어느 신당으로 갈지는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을까요? 일단 뭐 이상민 의원께서 탈당을 한 건 어느 정도 예정된 그런 수순이었고요. 또 본인이 내가 이런 이유로 탈당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당내 대표적인 비명 혹은 반명으로서 이재명 대표 리더십에 대해서 또 이렇게 강성 지지층 중심의 당 운영에 대해서 계속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고 그 연장선에서 더 이상의 민주당에 있을 수 없겠다라는 어떤 이유를 들어서 탈당을 한 거여서 뭐 총선 앞두고 유불리만 계산해 가지고 유별나게 그렇게 행동한 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후 행로는 뭐 알 수 없죠. 다만 빠르게 결정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본인이 그 탈당의 변에도 썼듯이 한동안 좀 시간을 두고 상황을 살피겠다라는 의사를 내비치고 계신데 국민의힘으로 곧 가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많았어요. 또 본인도 국민의힘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았고 그러나 네. 어쨌든 5선이나 한 중진 의원이고 또 살펴야 될 게 그렇다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조건도 있을 수가 있고요. 예, 뭐 그런 정치 것들을 환경도 있을 수 있고. 도로 살피는 게 아닌가 싶고 또 국민의힘의 대체적 반응은 환영이다 온다면 그렇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이상민 의원을 국민의힘으로 말하자면 영입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하는 흔적 같은 거는 별로 보이지는 않고 또 일각에서는 좀 비판적인 얘기도 나와요. 이게 뭐 총선 앞두고서 당 정체성하고 그동안에 맞지 않는 그런 분들까지 온다 그러면 다 받아야 되느냐. 이거는 그 이전에 있었던 조정훈 의원 영입과 관련해서도 네. 당내에 여전히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난 총선에 그 변칙 정당이었던 민주당의 위성정당 출신인데 그분이 어떤 가치가 있어서 국민의힘에서 받아서 인재영입위원까지 시키냐. 이런 당내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어요. 그런 것도 이상민 의원의 국민의힘 행위 당장에 성사되지 않는 하나의 원인인 것 같고 이분은 이제 그 국회의장을 목표로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다음 총선에서 당선되면 6선 의원이 됩니다. 아니 국회의장이 되려면 본인이 육선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수당에 속해 있어야 돼요. 그러네요. 그래야 국회의장이 되는데 국민의힘이 거대 양당 중에 하나지만 내년 총선에 다수당이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모르죠. 네, 모르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뭐 국민의힘의 행을 당장 선택하지 않는 하나의 이유인 것 같고 뭐 또 정치가 변화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당 얘기도 나오고 그런 걸 두루 살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준일 수석에 보기에는 제2의 이상민, 제3의 이상민 이렇게 민주당에서 탈당하는 의원들 뭐 비명계 의원들이 주로 가능성이 있을 텐데 있을까요?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소수 있을 것 같고요. 예전에 뭐 원칙과 뭐였죠? 소신이었나요? 상식. 아, 맨날 헷갈려. 원칙과 상식에서 얘기했던 뜻을 같이 하는 의원이 한 40명 정도 있다라고 얘기했지만은 그게 뜻을 같이 하고 지지하는 거하고 탈당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니까 저는 생각보다 그 부분은 이렇게 뭐 파괴력이 크지 않고 왜냐하면은 탈당을 하면은 본인이 무소속으로 나오든지 뭐 정계 은퇴를 할 거 아니면 무소속으로 나오든지 아니면 뭐 신당으로 갈 건지 아니면 국민의힘으로 갈 건지인데 뭐 하나 제대로 이렇게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몇몇 이게 굉장히 탄탄하게 지역구를 닦아놓으신 분들 빼놓고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도 차라리 당내에서 경선하는 게 훨씬 낫겠다. 이게 현역 프리미엄 가지고 붙어보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짜 고민이 많을 겁니다. 저도 최근에 뭐 이상민 의원 만나 뵙고 뭐 이렇게 좀 뭐 이런저런 얘기도 나눴는데 쉽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은 뭐를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나름의 예우라고 갖춘 게 이를테면은 지금 유성을의 당협위원장이 공석이 됐어요. 근데 그게 정상철 전 충남대 총장이라는 분이 당협위원장이었는데 이분이 대한적십자사 중앙위원으로 가기 위해서 거기는 당적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퇴를 했다라는 거예요. 거기로 정상철. 가면서. 예, 장성철 아니죠? 예, 아닙니다. 아주 관련이 아주 없고요. 정상철이란 분이 어쨌든 뭐 그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서 여기를 비워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석으로 둔 거예요. 그래서 이상민 오면은 언제든지 여기로 이제 맞이할 준비는 해놓은 거죠. 이게 이제 꽤 예우를 갖췄다라는 건데. 아마 좀 더 이제 김기현 대표가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저번에 강연하고 뭐 만나고 그 정도인데 조금 더 김기현 대표나 이 지도부가 조금 소위 영입 인재 성과가 없으면은 지금 뭐 영입 인재 나온 게 뭐 무슨 변호사라든지 아니면 이수정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들어왔는데 뭐 그분들 다 훌륭하신 분들이지만은 별로 파괴력은 없거든요. 사실 이수정 교수는 지난 윤석열 캠프에서 일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아니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었어? 이렇게 놀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영입 인재라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 이상민 의원 정도 오면 어쨌든 뭐 우선이고 그러니까 아마 당에서 저는 조만간 움직일 것 같은데 이상민 의원은 12월 달에는 결정 안 할 거예요. 예, 이번 달에는 결정 안 하고 판 움직이는 거 보고 어떻게 할지 좀 결정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상민 의원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민주당으로서 상당히 또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누군가의 행보가 있습니다. 바로 이낙연 전 대표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를 연일 강하게 비판하는데 광폭 행보입니다. 오늘도 보도 전문 채널이 나와서 윤석열 정부와 함께 또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해서도 각을 세우고 또 날을 세웠습니다.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와 만나서 이른바 삼총사 모임을 했다. 3명의 총리가 만났다. 이런 또 모임까지 알려지고 있고요. 자,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 신당 창당을 노리는 겁니까? 아니면은 정치적인 영향력을 더 크게 만들기 위한 겁니까? 호남 기반을 좀 더 쌓기 위한 겁니까? 어떤 이유일까요? 뭐 전부 다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당내에서 총선 앞두고 그동안에는 이낙연 대표가 귀국한 이후에도 큰 행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일단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처리됐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총선 때까지 신상에 별다른 변동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졌고 또 일종의 이제 당내에서 정치적인 임계점이랄까요? 이런 걸 좀 넘는 행보가 있었다. 예를 들면 영장실질심사에 나가겠다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얘기해 놓고 체포동의안 부결을 요청을 한다든지 선거제도 개혁 거듭 선거 연동형제도 유지 여성정당 방지 네. 거듭 약속했는데 이걸 병립형으로 회귀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일종의 명분이 되고 빌미가 된 거죠. 이대로라면 결국 그 민주당은 그 이재명 1인 정당에 가까운 그런 사당화 길을 피할 수 없고 또 강성 지지층이 당의 의사결정 구조를 지배하는 이런 정당이 되겠다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더 이상 이게 지켜만 봐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한 게 아닌가. 그리고 최근에 이낙연 전 총리의 그 이 메시지나 말의 수위를 보면 이분이 굉장히 신중하신데 이전과는 좀 다른 그런 결기가 좀 보이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목소리 톤도 높아졌더라고요. 네, 저거는 이제 신당 창당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저분이 이제 16대 국회인가 15대 국회인가에 국회에 들어오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정치 인생 전체가 민주당인 거죠. 네. 근데 그걸 떠나서 뭔가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할 만큼 지금 민주당의 상황이 심각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다만 현실적으로 그게 어느 정도의 위력을 가질 거냐. 이를테면 당내 다양한 비명계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느냐. 아까 말씀하셨듯이 삼총리 연대가 정말 실현 가능하냐. 그리고 호남 여론을 기반으로 상당히 위력적인 이를테면 그 신당 가능성이 있느냐. 이거는 아직은 미지수예요. 지켜봐야 되는 거고. 그러나 이제 만만치 않은 그 정치적인 무게감이 있지 않습니까? 전직 총리의
전직 당대표에 네. 또 대권 후보를 두고 일합을 겨뤘던 그런 전 대선 후보에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도 그렇고 민주당으로서도 그렇고 이낙연 대표가 움직인다는 것은 작지 않은 충격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게다가 또 호남 출신이기도 하고요. 이낙연 말씀해 주시죠. 그 인터뷰한 거 짧게 좀 소개시켜드릴게요. 네. 중앙일보가 오늘 새벽 아침 신문으로 한 거가 이낙연 대표가 국민 평균만큼 정직한 게 그렇게 어렵냐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이제 저격을 했거든요. 직격을 했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톤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오전에 연합뉴스 TV에 나와서 네.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때가 되면 말하겠다. 제3세력에 공감한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예. 뭐 민주당 내 당내 민주주의 다양성 무너져 제3세력에 공감한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결국은 뭐가 본인이 주도해서 당을 만들든 아니면은 만들어진 당에 여러 본인들의 우호적인 세력을 가지고 같이 들어가든 어쨌든 반윤석열 비이재명 요거에 만들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냥 이거는 신당 창당 사실상 신당 제3지대에 합류하겠구나 이런 신호로 지금 봤어요. 그래서 꽤 이게 이제 얼마나 파괴력이 있을지는 뭐 박원석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건 아직은 미지수지만은 꽤 판이 많이 흔들리겠다 지금. 자, 그런 배경에는 이낙연 전 대표가 몇 차례 한 달에도 일주일에도 몇 차례 재판을 가야 되는 이낙연 전 대표가 어떻게 총선을 이재명 대표가 죄송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을 당 대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또 지적을 했는데 그 배경에는 지난주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오늘도 검찰이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해서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자, 사법 리스크가 점점 커지면서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 체제로 그래도 내년 총선을 갈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12월이든 1월이든 결단을 내리고 말 그대로 이 친명 집단 체제로든 이재명 대표가 아닌 지도부가 총선을 준비할 가능성이 높다. 박원석 전 의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뭐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당장에 뭐 체포동의안이 다시 한번 국회에 날라와서 구속되는 상황이 아닌 이상 물러날 가능성이나 기미가 없어 보이고요. 비공식적으로는 당 상임고문단이 추천하는 공관위원장을 모시겠다 이런 의사를 타진했는데 많은 상임고문들이 관심 없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 선인 거죠. 그 정도 선에서 당내 여러 가지 의견과 절충을 보겠다. 이게 이재명 대표가 가진 생각인 것 같고 그 얘기는 물러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한편으로 이제 사법 리스크는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당장 뭐 예를 들어 대북송금 사건으로 다시 수사가 진척이 돼서 체포동의안이나 영장이 국회에 날아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주일에 3번씩 이 법정에 가야 된다는 것 자체가 네. 리스크예요. 그리고 그 뉴스가 이제 증인신문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면서 법원에서 나오는 온갖 얘기들이 여과 없이 여론을 타고 총선판에 흘러나오게 될 텐데 그거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김용 씨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대표 진영에서는 저렇게 되리라고 전혀 예상하지 않았는데 어찌됐건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이거 다 인정이 돼가지고 법정 구속까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장동 일당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연결고리가 저걸 통해서 하나 증명된 거 아니냐. 근데 이런 어떤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 상황에서 좀 그 당을 위해서 일종의 선당우사하고 큰 틀에서 당의 통합, 내년 총선 승리 이렇게 가려면 저는 상식적으로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게 순리라고 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계속 그 대표직을 들고서 어쨌든 본인 중심으로 공천도 하고 선거도 치르겠다는 것 자체가 글쎄요, 기존의 어떤 정치 이 문법이나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대목인데 지금까지 그 어떤 기미도 보이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네. 법원에서는 뭐 이재명 대표 재판을 콕 집어서 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뭐 재판 방송 이야기도 뭐 거론이 될 정도로 상당히 또 법원에서는 대중들의 관심을 모으는 그런 재판에 대해서는 외부로 공개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의 향후 거취
김준일 수석의 에디터는 어떻게 전망을 합니까? 일단 제가 뭐 그 친명 쪽 뭐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이재명 대표는 물러날 생각이 1도 없다. 지금 현재로서는 1도 없다는 거예요. 전혀 뭐 그거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는 건데 저는 제가 지금 평행 우주에 살고 있나 사실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상식적이고 뭔가 합리적인 게 아니라 비합리적이고 좀 우기는 이런 그러니까 뭐 그게 뭐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뭐 본인이 당선되고 나서 본인의 지지 연합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유승민 쳐내고 이준석 쳐내고 안철수 쳐내고 나경원 쳐내고 지금 고립무원이 된 이런 상황을 만든 것도 참 희한하고요.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검찰에 무리한 수사가 있겠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저도 인정을 하는데 본인이 최측근이라고 인정한 사람이 정진상, 김영 두 명이에요.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한 게 본인의 최측근이 어쨌든 이렇게 됐으면은 이거에 대해서 뭐 대표직을 당장 사퇴하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사과나 유감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모든 정치인이 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모든 당 대표들이. 근데 이것도 이제 이것 다 검찰의 조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럼 법원은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법원도 인정할 수 없다 우리는 뭐 이런 그러니까 좀 이상한 지금 정치 세계에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참 많은 주제가 있습니다. 오늘도 더 주제를 다뤄야 되는데 시간이 짧을 뿐입니다. 박원석 전 의원,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와 일석이조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